제 하나뿐인 아들을 캄보디아 불법 조직에 빼앗겼습니다. 74일 만에 돌아온 것은 제 아들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차디찬 나무 상자 속의 유골과 그것을 택배처럼 보내면서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드님, 저희가 잘 보살폈습니다. 잔금 5천만 원 입금하셔야 유품이라도 보내드립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는 것. 이건 살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문장의 톤이 제 아들을 이 지옥으로 데려간 그놈 박철민이와 정확히 같다는 것을, 아들의 둘도 없는 친구라며 제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 청년.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산 고추를 손질하고 가지런히 묶은 시래기와 무말랭이를 한 줄씩 정렬하는 일. 시장 골목의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전부를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35살 때 뇌졸중으로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돌아와 밥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한 줌의 제가 된 남편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어린 민수를 혼자 키워야 했던 그 시절, 저는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씨마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갈라져서 피가 나도, 봄이면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다리도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힘들까봐 학교 가면서 짐을 들어주고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엄마 몫이 많은지 확인했습니다. 친구들 생일 때 받은 용돈으로 엄마를 위해 몰래 선물을 사가지고 오던 그 아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겨주던 아들. 제 가슴은 그 아이 때문에 뛰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보람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민수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을 땐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집 3대에 처음 나온 대학 졸업장. 제가 얼마나 아들의 가슴에 안겨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에 홀로 누워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우리 민수 봤어? 이렇게까지 컸어. 우리 아들 대학생이 되었어. 졸업장도 받았어. 마치 남편이 들을 수 있다고 믿으며.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은 무서웠습니다. 첫 번째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아들의 눈빛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시절 경제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수십 개의 이력서를 내도 돌아오는 건 고배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불합격. 아무리 열정 있는 청년도 회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없다고, 실적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유는 많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엄마한테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처음엔 낙관적이던 아들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매일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밤중에 몰래 방문을 열고 아들을 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없는 듯한 아들의 얼굴. 때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매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잘했다면, 내가 부자라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상처받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6개월. 그때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헌칠한 양복을 입은 청년이
아들과 함께 시장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철민입니다. 민수와 대학 동기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은 이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요. 박철민이는 민수가 없었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구두도 광택이 났고 셔츠는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어깨를 쭉 펼친 걸음걸이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보는 눈만 해도 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계산된 태도였다는 것을, 수천 명의 어머니들을 속여온 사기꾼의 자신감이었다는 것을. 어머니, 저랑 민수 캄보디아 가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저는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직감이 울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왜 그런 먼 데를.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는 이미 준비된 듯이 깔끔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절대 걱정 마세요. 여기가 제 친구 형이 일하는 회사인데 IT 회사라 완전 합법적입니다. 프로그래머 구인 중이에요. 월급이 초봉부터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버나? 시장이 잘 나가는 달이라도 400에서 500만 원입니다. 명절이 있는 달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제 삶에서는 신화였습니다. 신화 같은 숫자, 꿈에서나 가능한 그런 돈. 정말, 진짜 그 정도인가요? 어머니, 100% 보장입니다. 저도 미리 다녀봤거든요. 정말 좋아요. 숙소도 깔끔하고 동료들도 전부 좋은 사람들이고 팀장님도 진짜 인격자세요. 한국에서는 절대 못 받는 연봉입니다. 철민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에 속았습니다. 초봉만 3천이고 경력이 쌓이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영입했던 분 중에 지금 5천 버는 분도 있고요. 5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수도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금도 별로 안 들고 그건 회사에서 나중에 차감해주고 비자도 제가 다 챙겨드립니다. 어머니, 이 기회 정말 드문 기회예요. 민수 같은 실력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도 정말 환영받거든요. 민수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그 표정을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그 표정. 엄마, 나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끊을 거야. 몇 개월 만에 1억이라도 모아와서 엄마 편히 쉬게 해줄게.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캄보디아에 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만이 아니라 마음도, 꿈도, 모든 게 그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들을 안아주고 몸져 누우며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불안감을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수, 저 아이 지켜주세요. 제발, 저 아이 건강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엄마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 아이만 건강하면, 저 아이만 행복하면 됩니다. 남편, 우리 민수 보호해주는 것 좀. 그렇게 일주일 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엄마, 나 잘 다녀올게. 몇 달만 참고 있어.
내가 부자 되어서 돌아올 거야. 엄마, 나 꼭 성공할 거야.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끔찍한 예감. 어머니의 직감. 하지만 그 말을 아들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아들을 떠밀었습니다. 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우리 아들. 엄마 생각도 좀 하고 건강하게 있어. 응, 엄마.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엄마, 나 믿어줘. 그렇게 아들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결국 사라질 때까지. 처음 이틀은 아들로부터 카톡이 자주 왔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공항도 크고 날씨도 좋아. 호텔 같은 숙소에 있는데 완전 깔끔해. 엄마도 걱정 마. 엄마, 사무실 봤어. 정말 멋있어. 팀장님도 친절하고 동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야. 엄마 예감 틀렸어 키읔키읔. 엄마, 첫 월급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때 엄마 선물 사줄 거야. 명품 가방이라도. 엄마가 항상 원하던 그 가방. 어미는 아들의 말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제 불안감은 기우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도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수, 저 아이 잘 적응하고 있구나. 엄마, 걱정 좀 나야겠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밤 10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진짜 공포.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민수야, 아들. 무슨 일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나. 지금 상황이. 사이에서 누군가 소리를 치는 게 들렸습니다. 남성의 거친 목소리. 전화 끊어. 지금 당장. 철컥 마이너스하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바로 다시 걸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번호로 지금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아들의 휴대폰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안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저리도록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 3시, 새벽 4시, 새벽 5시. 새벽이 올 때 저는 바로 철민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철민아, 민수가 전화를 받지 않아. 무슨 일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철민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저 혼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어머니? 아, 민수요? 글쎄,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을 수도. 아, 시차 때문에 자고 있을 수도 있고요.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이면 연락 올 겁니다. 언제 전화했어? 밤 10시에 전화했는데 갑자기 끊겼어. 그리고 뭔가 남이 소리를 치는 것 같았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철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연락 올 겁니다. 지금 당장 민수를 내놓으라고. 지금 당장. 내가 뭔지 알고 있어. 뭐가 이상한 거야? 우리 민수가 정상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이미 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74일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휴대폰만 붙들었습니다. 아들로부터의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이 기다림으로 버텼습니다. 매일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직 현지에서 신고가 없어서요. 혹시 아드님이 먼저 연락을 기다리는 건 아닐까요? 아드님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끄는 건 아닐까요? 제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마치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10일째, 저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들 사진을 나눠줬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이 아이 봤어요? 외국에서 연락이 안 돼요.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일째, 저는 밥을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25일째, 저는 밤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들 이름을 부르며 혼잣말로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를 생각해. 돌아와. 제발 돌아와. 30일째, 제 체중은 45kg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더 이상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눈만 검은 얼굴, 죽은 사람 같은 얼굴. 이건 내가 맞나?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기겁했습니다. 34일째 되던 날 저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거리에서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어디 있어? 엄마한테 돌아와. 제발. 사람들이 저를 정신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후 저는 정신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입니다. 약을 드리겠습니다. 약.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제 아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흘러간 74일 뒤 외교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요. 제 전신이 굳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국민이 한 명 사망하여 화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원은 민수님으로 추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바닥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 눈에 검은 보도가 피었습니다. 제 귀에서는 음악이 들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뭔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건 비명도 울음도 아닌 뭔가 다른 소리였습니다. 입과 목에서 나오는 이상한 음성. 제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민수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감정마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공허한 껍데기였습니다. 엄마라는 껍데기, 여자라는 껍데기, 인간이라는 껍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껍데기. 발인을 마치고 묘지에서 돌아올 때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 형과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최준호였습니다. 제 아들 민수와 같은 팀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같은 지옥에서 고통받던 청년. 그 청년은 저를 조용히 앉게 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 가슴에 칼을 세워서 한 번씩 찌르는 것처럼. 어머니, 그곳은 정말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아니, 감옥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감옥은 최소한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인간이 아닌 도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최준호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같은 시간대를 살면서도 다른 시간대에서 온 청년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PTSD의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8살의 청년이 60살의 할아버지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들의 소유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 나왔던 호텔 같은 곳이 아닌 완전히 다른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창문 없는 건물로. 최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듯 말했습니다. 형은 그때부터 계속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 이건 뭐냐? 분명히 잘못된 거야.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회사에 전화해야 되지 않나? 라고 계속 말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실수라고 곧 풀릴 거라고 믿고 싶은 듯. 하지만 2시간 뒤 우리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뭐였는데요? 최준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나오기 위해 마지막 힘을 내는 사람처럼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 도망치려다 걸린 사람들은 영원히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너희는 우리 손에 들어왔다. 현지에서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경찰도 우리 편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라는 대로 일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빌린 돈을 갚는 것뿐이다. 라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못했어요. 처음엔 선배들이 쟤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리가 담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 자신도 피해자였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그곳의 일과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입니다. 6시 50분에 안 나오면 구타가 시작돼요. 정말 목숨이 위태로워요. 손가락도 부러뜨리고 갈비뼈도 부러뜨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찬 나레이션처럼 들렸습니다. 7시 30분부터 30분간 세뇌용 영상을 봅니다.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라며 자살한 사람들의 유서를 읽거나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론 모두 가짜예요. 배우들이에요. 그건 결국 넌 이 일을 해야만 산다는 메시지거든요. 넌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협박이에요. 그 다음은 8시부터 10시까지 브리핑입니다. 그날 대상자, 금액, 수법을 배웁니다. 사기 전화 시나리오를 외워야 해요. 못 외우면 벌점을 맞고 벌점이 3개 이상이면 밥을 줄여줍니다. 최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전화를 걸어요. 하루에 평균 100에서 150통, 목표는 매일 500에서 1000만 원입니다. 목표 미달 시에는 추가 근무가 있고 그 사이에 계속 욕설과 구타가 섞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밥은 정오에 30분, 저녁 7시에 30분. 밥은 대략 한 공기에 계란 반 개 정도, 양념된 반찬 하나. 그뿐입니다. 때론 밥도 없고 물만 마실 수도 있어요. 물론 목표 달성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어요. 그럼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24시간을 굶게 되는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고통을 겪었다. 이 생각이 저를 계속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때렸습니다. 욕설로 점철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밤 1시에 갑자기 깨워서 추가 근무를 시키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명절도 없습니다. 365일 동일한 일정. 매일이 지옥입니다. 최준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형은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했어요. 이탈리아 가방, 고급 시계, 제네바 여행을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가 번 돈은 모두 빼앗기고 우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아요. 심지어 거기서 쓰는 돈도 외상 형식으로 차후에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영원히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이 자꾸만 불어나갑니다. 그럼 도망치려고 했던 거네요. 네. 형은 3주 뒤에 도망치려고 시도했습니다. 밤 1시쯤 창문을 통해서. 하지만 그걸 경비가 봤어요. 최준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 듯. 그 다음 아침 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일어나도록 폭행당했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팔도 부러졌어요. 안면부 외상도 심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보낼 리 없죠. 조직 내에서 응급처치만 했어요. 멍이 들지 않게 다리만 때렸어요.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 이후로 형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도 죽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좀비처럼.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사기 전화를 걸고 밤새 신음하며 누워있고 그런 반복이었어요. 주말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최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형이 죽기 며칠 전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넌 꼭 살아나가. 넌 꼭 엄마한테 찾아가. 너는 살아야 돼. 내 대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줄래? 엄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는 며칠 뒤에 청년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은 조직 내 의료진이라는 놈이 주입한 약물로 고통 없이 가버렸어요. 어머니, 그게 설명될 수 없는 죽음이었어요. 자연사로 처리되었고 바로 화장되어 버렸어요. 누가 책임을 질 것도 없이 그냥 한 명의 피해자가 사라진 거죠. 기록에 남지 않은 죽음. 조직을 위한 깨끗한 죽음. 저는 최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눈앞이 검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고문당했습니다. 약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 형은 마지막에도 엄마를 생각했어요. 최준호가 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형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준호야, 혹시 내가 빠져나가면 엄마를 찾아줄 수 있을까?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줄래? 나 진짜 미안하고 엄마 밥값 가져가서도 미안해.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이 조직을 없애줄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4일 동안 나오지 않던 눈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열했습니다. 동물처럼 울었습니다. 최준호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안아주는 그 순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망칠 기회를 얻었어요. 다행히 조직 내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고 저는 거기를 통해서 나왔어요. 3일간 숲을 헤매며 걸어서 국경을 넘었어요. 매일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의 말이 떠올랐어요. 넌 살아나가. 넌 엄마한테 찾아가. 라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걸었어요.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첫 번째로 한국 영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경찰 수사팀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경찰관이 제 말을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불법 노동이 아니라 국제 범죄 조직이라고 판단한 거죠. 최준호는 흔들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명단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 6개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 최소 24명.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미처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50명, 100명일 수도 있습니다. 제 아들 김민수도 거기 있었습니다. 26번째 이름. 김민수, 28세. 그날 밤 저는 최준호와 함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다른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우리를 보는 순간 반짝였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조직을 추적해온 형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감 이준호입니다. 최 씨한테서 이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국제 범죄 조직입니다. 정말 귀중한 증거를 가져오셨습니다. 경감은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직은 최소 5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범인들을 체포해도 캄보디아 조직을 건드릴 수 없었거든요. 국제사법 공조의 벽이 있었어요. 경감은 숨을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가져온 이 자료들, 이건 정말 귀중합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과 계좌 기록, 조직도 이걸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국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감은 파일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럼 그 박철민이라는 놈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 놈은 여기서 모집 담당을 하는 주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추적하고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에 처음으로 뭔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복수의 예감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목표의식이었습니다. 경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철민이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모집 담당자만 해도 최소 5명 이상 있고 캄보디아 현지의 조직원은 최소 3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사람, 홍대식이라는 인물이 실제 조직의 수장입니다. 경감은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어느 동네 아저씨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냉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조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최소 500억대입니다. 지난 5년간 2,000명 이상을 캄보디아로 보냈고 그 중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24명입니다. 500억, 2,000명, 24명의 죽음,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음. 우리가 이미 추적하고 있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특히 캄보디아는 국가 간 사법 공조가 쉽지 않거든요. 경감은 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철민을 잡기 위해 함정 수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그것에 협력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뭘 요구하는 건지, 그리고 동시에 이 기회가 제 아들을 위한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미끼로 삼으시면 됩니다. 경감의 표정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경감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배우가 아니지만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을 죽인 놈을 제 손으로 잡고 싶습니다. 제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내걸 수 있습니다.
경감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일단 계획부터 세워봅시다. 그 다음 2주간 저는 경찰청을 드나들며 박철민을 잡을 함정을 구성했습니다. 신문이 있었고 증거 확인이 있었고 작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행동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 박철민이는 감정적 조종에 능합니다. 그의 목표는 어머니의 신뢰를 얻고 조카를 캄보디아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불안해하면서도 희망을 품는 평범한 친척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교육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기해야 할 역할은 평범한 친척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분노를 감추는 연기였습니다. 제 조카의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여자 대학생 계정이었습니다. 박철민의 팔로워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철민의 DM으로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학생인데 삼촌이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 좋겠대요. 이거 정말 진짜인가요?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박철민의 답변은 빨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먹이가 온 것처럼.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성공시켰거든요. 당신의 삼촌분 꼭 만나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강남에서 미팅 하실래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제가 준비한 미팅 시간이 왔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악마와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저는 화장도 짙게 하고 옷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서툰 연기를 하지 않기 위해 저는 평범한 아주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형적으로. 하지만 마음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는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명품 시계를 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4명의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제 아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정말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제 아들 민수의 마지막 비명을 들었던 그 청년, 그의 뒤에 숨어 있는 악마들을 생각하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 철민이군요. 내 조카가 계속 자네 회사에 대해 물어봐서 내가 직접 알아보려고. 평범한 할머니처럼, 관심 있는 삼촌처럼,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로. 철민이는 제 손을 잡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분들 다 성공해서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샀거든요. 명품 옷도 입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당신의 조카분도 정말 유망해 보이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제 아들은 그 지옥에서 못 먹고 살았고 고문당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뭐가 이렇게 뻔뻔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어? 저는 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저 옛날 생각이 나서. 인생이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어머니가 믿고 저를 따르시면 말이에요. 철민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사기수법은 정교했습니다. 제 심리를 건드리고 희망을 주고 그 다음 미끼를 던지는 시기였습니다. 수천 번 연습한 대로. 혹시 당신의 조카분 여권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저희가 준비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금은 얼마 정도 준비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금이요?
네, 비자, 신청비, 항공료, 그리고 현지에서 초기에 필요한 생활비. 보통 1,000 정도면. 그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꺼낸 게 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녹음 파일 재생기였습니다. 이 순간, 제 아들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철민아, 너, 우리 민수 기억나니? 철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가 빠지는 듯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나오는 건 미리 경찰이 준비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최준호의 음성을 활용한 것이었지만 박철민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캄보디아 현지에서 방금 들린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이건 범죄예요. 도와주세요. 형사님. 네. 내가 보낸 캄보디아에서 내 아들 민수가 죽었어. 제 목소리는 이미 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그 비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74일의 절망, 아들의 죽음, 그리고 드디어 만난 살인자. 박철민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 그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페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경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박철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국제범죄조직 가담, 살인방조 혐의. 경감 이준호가 박철민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순간 제 아들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철민이가 체포된 후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감 이준호는 저를 다시 한번 경찰청으로 불러 설명했습니다. 체포 후 일주일 증거는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는 단순한 모집책이 아닙니다. 우리 조사 결과 그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당한 비중을 담당하던 중간층 간부였습니다. 경감은 화면에 조직도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은 조직. 한국만 5명, 캄보디아 30명, 싱가포르 15명, 태국 20명, 말레이시아 10명. 맨 위에 있는 이 사람, 홍대식이라는 인물. 이게 실제 조직의 수장입니다. 1975년생, 강원도 출신. 원래는 택시 기사였대요. 하지만 2007년 캄보디아로 건너간 후 점점 조직화되었습니다. 홍대식이요? 택시 기사가? 네,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조직 보스가 된 후 그건 처음 30년간의 인생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박철민은 한국에서의 모집과 자금 이동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휴대폰 기록만 봐도 한국 전역에 최소 15명의 모집책이 더 있습니다. 경감은 휴대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건의 통화 기록, 수천 개의 메시지. 그럼 그 홍대식이라는 놈도 네, 국제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체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국가 간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 FBI, 태국 경찰, 싱가포르 경찰과도 협력 중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응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철민이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자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소 18명의 사망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18명, 18개의 가정, 18명의 어머니들, 18명의 아버지들, 18명의 형제자매들, 18번의 장례식, 18번의 절망, 그리고 현재 체포되지 않은 조직원은 최소 30명 이상입니다.
우리는 현재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태국, 싱가포르 경찰과도 연락 중입니다. 경감은 계속했습니다. 박철민이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한 사람당 대략 5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24명이라면 1억 2천만 원. 이것은 개인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시 명품 쇼핑과 투자에 쓰였습니다. 경감은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강남 명품관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신용카드 결제액, 외제차 할부금. 이것이 24명의 목숨입니다. 이 시계, 이 가방, 이 식사, 이 차, 모두 누군가의 자식을 판 돈입니다. 1억 2천만 원. 24명의 목숨을 판 돈. 그 돈으로 명품을 샀고, 외제차를 탔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을 팔아서 1억을 버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자식은 24명을 팔아서 벌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경감의 눈에 결의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박철민이는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박철민이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합니까? 박철민이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만 취업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뭘 하는지는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법정의 모든 피해자, 유족들이 손가락을 꼭각 구부렸습니다.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기소까지는 2주가 더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계속 박철민이의 SNS를 모니터링하는 경찰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철민이의 계정은 여전히 활동 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 경찰관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월 3천 보장, 캄보디아 드림 같은 글을 올리는 다른 계정들이 있습니다. 박철민이는 체포되었지만 조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24명이 죽었어도 조직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들의 아들, 딸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감금당했다는 것을, 고문받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박철민이를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 박철민은 2018년부터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한국에서 청년들을 모집하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신매매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최소 24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피해자 김민수 28세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캄보디아로 이동한 후 고문과 강제, 노동, 약물 투여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국제범죄조직 가담 혐의, 인신매매 혐의, 사기 혐의,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법정은 이미 언론에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연결고리 체포, 최소 24명 사망, 숨겨진 범죄 수법 폭로, 국제범죄조직 일당, 법에 심판받다. 월급 1억 2천만 원? 24명의 목숨으로 번 돈. 신문의 헤드라인이 날카로웠습니다. 첫 번째 법정 출석 때 박철민이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아무런 반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판사의 물음에 박철민이는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강제로 보낸 건 아닙니다. 그들이 자의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다만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뭘 할지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뻔뻔한 말. 저는 법정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최준호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의 가족들도. 처음 그 공간에 모인 피해자들. 한 어머니는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뻔뻔한 놈, 개 같은 놈, 내 아들을 돌려줘, 내 딸을 돌려줘. 판사가 질서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에서 얻은 이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 명당 대략 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24명이라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1억 2천만 원. 24명의 목숨을 판 돈. 단 3년 미만의 범죄 수익. 그 돈으로 뭘 하셨습니까? 명품과 투자에 썼습니다. 부동산도 샀고요. 부동산도 샀다고요? 검찰 변호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네. 강남 일대 부동산 여러 채요. 피고인은 이 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박철민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까? 길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피해자들을 보낸 후 연락이 끊기면서 일부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도 계속 모집을 했습니까? 네. 법정에 앉아있던 피해자, 유족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은 여러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주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최준호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캄보디아에서의 모든 일을 증언했습니다. 감시, 고문, 강제노동, 그리고 죽음. 그의 증언은 상세했고 비통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12시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자지 못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그의 증언 중 가장 임팩트 있었던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마지막 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넌 꼭 살아나가. 넌 엄마한테 찾아가. 넌 살아야 돼. 내 대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줄래? 라고.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의료진이라는 놈이 주입한 약물로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김 씨, 피고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74일의 절망을 견딘 목소리.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돈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위해 제 아들을 지옥으로 팔아넘겼습니다. 24명이 죽었는데 그중 제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조직 살인입니다. 혹시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박철민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없는 공허한 눈. 사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제 아들 민수가 받은 고통만큼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은 3개월 후에 나왔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선고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의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박철민은 국제범죄조직 가담, 인신매매, 사기,
살인방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 법정을 나오며 제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감 이준호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수사팀이 박철민이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더 큰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더 큰 네트워크요? 네, 박철민은 한국 내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등 여러 동남아 국가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경감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수십억 원이 오가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다시 한국. 월 단위로 한국에서 모은 자금이 캄보디아로, 그곳에서 다시 여러 나라로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제 테러 자금과도 유사한 구조입니다. 돈 세탁이면서 동시에 인신매매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더 큰 국제 범죄의 일부라는 것. 현재 우리는 FBI와 협력하여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경찰과 국제사법 공조를 진행 중입니다. 홍대식이라는 수장 인물도 곧 체포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조금 더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기다리던 소식이 들렸습니다. 홍대식을 포함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층부 7명이 국제지명 수배로 체포되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체포된 홍대식, 싱가포르에서 체포된 또 다른 간부들, 캄보디아 푸놈펜의 조직소. 그들은 국제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수장 홍대식 등 7명 사형 선고, 24명 사망 사건, 국제범죄 조직 전모 드러나다. 피해자 유족들, 국제정의 실현의 눈물. 2,000명 이상을 지옥으로. 국제 조직적 살인 규명. 박철민이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무기징역.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만날 수 없는 감옥에서. 하지만 제 아들 민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제 주머니 속 제 아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는 민수의 얼굴.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 민수야, 다 끝났다. 엄마가 다 해냈다. 그 악마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엄마도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옆에 서 있던 최준호가 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제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놀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기억하는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서 제 손을 잡던 아들의 손, 환하게 웃으며 엄마 돌아올 때 부자 되어 올게라고 말하던 아들의 얼굴, 병원에서 연결식을 하며 울먹이던 아들의 친구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 돌이킬 수 없는 슬픔. 제 가슴 한구석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조금은 정리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느낌. 그것이 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제 아들이 저렇게 무의미하게 죽지는 않았다는 느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제 아들이 있는 묘소를 찾아갑니다.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어김없이 민수야, 엄마가 봤다. 그 악마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걸 봤다. 박철민이는 감옥에 가 있고 홍대식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 모두 감옥에 가 있다. 너는 이제 편히 쉬어라. 제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립니다. 매번 같은 말로. 세상에는 여전히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악마들이 있습니다. SNS에서, 직업 소개소에서, 친구 소개로. 월 3천만 원 보장. 완전 합법적인 일입니다. 나 다녀왔는데 정말 좋아요. 여전히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 그 지옥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법과 정의 앞에서 아무도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영혼을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저런 달콤한 제안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친구 박철민을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인생 티타임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